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이번 야담은 가난한 선비와 그에게 은혜를 베푼 상골 처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것이 참으로 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법이지요. 옛날 옛적 산 좋고 물 맑은 남도 땅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이서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집안은 비록 대대로 가난했지만 서준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가 남달랐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고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리라는 푸른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해 가을 한양에서 나라의 큰 시험인 과거가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의 가진 것이라곤 해진 보찜 하나와 손때 묻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몇 개와 엽전 두어 잎이 노잣돈의 전부였으니 한양까지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소자 반드시 금의완향하여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굳게 다짐하며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 대신 그는 지름길이라 생각되는 험한 산길을 택해 한양으로의 고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닷새를 꼬박 걸었을까요? 서준이 깊고 깊은 산 중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하더니 장대 같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인지 서준의 몸에는 불덩이 같은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한이 들고 온몸이 쑤셔 도저히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그는 큰 나무 아래 겨우 몸을 숨겼지만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귓께는 거친 빗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것인가? 인적 하나 없는 깊은 산속에서 서준은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과 아직 펼쳐보지도 못한 자신의 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굵은 빗줄기를 뚫고 작은 형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삿갓 대신 커다란 잎사귀를 쓰고 허리에는 약초 바구니를 찬 어여쁜 처녀였습니다. 이름은 달래.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가씨였지요. 달래는 비가 오기 전에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서준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사람이 쓰러져 있네. 달래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내의 모습에 잠시 겁이 나기도 했지만 숨소리가 가늘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것을 보니 위독한 상태임을 직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달래가 흔들어 깨워 보았지만 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이러다 큰일 나겠네. 숨이 붙어있긴 한데. 달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착한 심성은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녀린 몸이었지만 안간힘을 다해 이서준을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예? 그녀는 이서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비틀거리면서도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작은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달래의 오두막은 비록 초라했지만 정갈하고 아늑했습니다. 달래는 젖은 흙투성이인 이서준을 조심스럽게 방 안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산에서 쓰러진 선비님을 한 분 모셔왔어요. 몸이 몹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달래의 홀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딸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있었기에 군소리 없이 이서준을 받아주었습니다. 달래는 곧장 약초 바구니를 들고 다시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해열에 좋고 기운을 돋우는 약초들을 찾아 헤맸지요. 비에 흠뻑 젖어 돌아온 달래는 정성껏 약초를 다려 이서준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달래는 이서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고 묽은 죽을 쑤어 식은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간호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꼬박 사흘 밤낮을 달래 모녀의 극진한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이서준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낯선 처녀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맑고 깊은 눈망울, 흙먼지가 살짝 묻었지만 오밀조밀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서준이 겨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여긴 제 오두막입니다. 나리께서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산골샘물처럼 맑았습니다. 이서준은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순박하고 영리해 보이는 처녀에게 뭐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서준은 달래 모녀의 보살핌 아래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몸을 추스르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달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서로 서먹했지만 두 사람은 금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준은 달래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달래는 난생 처음 배우는 글자가 신기하고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그녀는 총명하여 배우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서준은 달래에게 자신이 읽었던 책 이야기, 한양의 번화한 모습,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래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양에는 그렇게 높은 집들이 많단 말이지요. 밤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힌다고요. 그렇다마다요. 언젠가 아가씨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구려. 반대로 달래는 이서준에게 산속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풀이 약초이고 어떤 풀이 독초인지 계절 따라 나는 나물과 버섯을 구별하는 법,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길을 찾는 법 등 이서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달래는 특히 약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풀은 상처에 좋고 저 꽃은 열을 내리는데 그만이지요. 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답니다. 이서준은 달래의 순수함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글자를 몰랐을 뿐 그녀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속정이 깊은 처녀였습니다. 달래 역시 이서준의 해박한 지식과 점잖고 따뜻한 성품에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투박한 산골 사내들과는 다른 어딘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를 잊은 풋풋하고 따뜻한 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오두막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지요.
열흘 남짓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서준의 몸은 이제 완연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어머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달래의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서준 역시 착하고 순수한 달래와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라 마땅히 보답할 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품속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벼루 하나를 꺼내 달래에게 내밀었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의 유품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가씨, 변변치 않지만 이것이라도 받아주시오. 아가씨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의 증표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소. 달래는 잠시 망설이다 벼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벼루의 감촉이 왠지 모르게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서준은 달래의 슬픈 눈망울을 보며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아가씨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훗날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성공하면 반드시 다시 이곳을 찾아와 이 은혜를 갚겠소. 그러니 너무 상심 마시구려. 달래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밤새 정성껏 만든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가져와 이서준에게 건넸습니다. 복주머니 안에는 그녀가 산에서 캔 귀한 약초 몇 뿌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날이 부디 몸조심하시고 무사히 한양에 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뜻을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이서준은 달래의 마음이 담긴 복주머니를 소중히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달래 모녀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달래는 이서준의 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달래의 오두막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선 이서준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달래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씨는 삭막했던 그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간직한 달래의 복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미천한 선비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성공해서 저 고운 마음씨에 보답해야 한다. 한편 서준이 떠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달래가 사는 깊은 산골짜기 근처로 요란한 행차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고 있는 윤대감의 행차였지요. 윤대감은 성품이 강직하고 백성을 아끼는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0수년 전 큰 난리통의 어린 외동딸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윤대감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작은 복숭아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다는 기억만이 유일한 단서였지요. 윤대감은 공무로 지방을 순행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잃어버린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윤대감은 지방 순행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중턱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난 것입니다. 대감의 행차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놀란 말들이
날뛰는 바람에 윤대감은 말에서 떨어져 굴러내렸습니다. 대감나리, 괜찮으시옵니까? 호위 무사들과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계속되는 낙석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렵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윤대감을 안전한 바위 뒤로 민첩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나무를 캐고 있던 달래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달래는 침착하게 소리치며 윤대감을 부축했습니다. 윤대감은 갑작스러운 사태와 자신을 구해준 당찬 처녀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산사태가 잦아들자 윤대감은 자신을 구해준 처녀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런데 아가씨는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혼자? 윤대감은 달래의 영특하고 침착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맑고 기품 있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저는 이 근처 오두막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나물 캐러 나왔다가 변을 당하신 듯하여. 달래는 조리 있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감은 달래와 몇 마디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문득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래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느라 잠시 드러난 왼쪽 어깨에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붉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양이 기억 속 딸의 것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그 어깨의 점은 언제부터 있었던 게요? 윤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만 윤대감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달래의 나이와 어릴 적 기억에 대해 물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아주 어릴 적 지금의 어머니에게 발견되어 길러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들어맞았습니다. 윤 대감은 감격에 차 달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아, 내 딸이 틀림없구나. 애비가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윤 대감은 달래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래 역시 자신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윤대감의 진심 어린 눈물과 따뜻한 품 안에서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이후 윤대감은 달래의 양어머니에게 후한 보답을 하고 달래를 한양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따뜻한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달래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미천한 산골 처녀에서 존귀한 대감, 댁 외동딸이 된 것입니다. 한양의 으리으리한 대감 댁 생활은 달래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단오시며 가마타는 것,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까지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지요. 하지만 달래는 본래 총명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윤채원이라는 어여쁜 새 이름을 얻고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윤대감 부부는 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채원은 글 공부는 물론 예법, 수놓기, 그림 그리기 등 양반 규수가 갖추어야 할 모든 소양을 익혔습니다. 산골에서 자란 순수함 위에 학문과 교양이 더해지자 채원은 날이 갈수록 아름답고 현명한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빛과 차분한 말투, 상냥하면서도 지혜로운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대감댁 생활 속에서도 채원은 가끔씩 산골에서의 소박했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정성껏 간호해주고 글자를 가르쳐 주었던 가난한 선비 이서준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지요. 그분은 지금쯤 어찌 지내실까? 과거에는 급제하셨을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그녀는 이서준이 언젠가 성공하여 자신을 찾아오겠다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 작은 벼루 역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자신은 댁 아가씨 윤채원, 과거 상골처녀 달래였던 자신과 가난한 선비 이서준의 인연은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이서준은 굳은 의지로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낮에는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달래의 순수한 얼굴과 그녀가 준 복주머니는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과거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서준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비록 장원 급제와 같은 높은 등수는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고향의 부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달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은 을에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권세가들을 찾아다니기 마련이었지만 이서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나라에서 배정한 말단 관직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낮은 자리였지만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만족했습니다. 관직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박봉이었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지요. 하지만 이서준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의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은 동료 관리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달래가 살던 상고를 다시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성공을 알리고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쁜 관직 생활과 빠듯한 살림에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덧없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동안 이서준과 채원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이서준은 그동안 청렴결백하고 능력 있는 관리로 꾸준히 인정받아 이제는 어엿한 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선비의 티를 벗지는 못했지만 그의 강직한 성품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요. 젊은 시절의 풋풋함 대신 이제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진중함과 믿음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잊지 못하는 산골처녀의 모습이 어른거렸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편 윤채원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규수 중 한 명으로 자라났습니다. 윤대감의 외동딸이라는 배경에 더해 그녀 자신의 뛰어난 미모와 지혜, 고운 심성은 많은 명문가 자제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그녀의 집에는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내로라 하는 가문의 청혼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채원은 그 누구에게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속마음을 알지 못해 애를 태웠지만 채원은 그저 아직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7년 전 헤어진 가난한 선비와 그가 남긴 작은 벼루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기억과 인연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은 채 예기치 못한 재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조정의 실력자인 윤 대감의 환갑을 축하하는 큰 연회가 그의 저택에서 열렸습니다. 고관대작들은 물론
비록 직급은 낮지만 평소 윤대감이 눈여겨보던 젊은 관리들까지 초대되어 저택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이서준 역시 윤대감의 청렴함을 존경해왔기에 기쁜 마음으로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은 그가 평소 접하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값비싼 음식과 풍악소리, 비단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이서준은 어색한 마음에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상석 쪽에서 고운 자태의 젊은 아가씨가 부모님께 술잔을 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윤대감의 외동딸 채원 아가씨였습니다. 쪽빛 비단침에 연분홍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 선녀와 같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망울,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자태. 이서준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여인인데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 아주 오래전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처럼 낯설지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히 저 높은 곳의 대감댁 아가씨에게서 자신이 아는 누군가를 떠올리다니 당치 않은 생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가는 동안에도 이서준의 시선은 자꾸만 채원 아가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짓는 조용한 미소, 차를 따를 때의 다소곳한 손짓,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반짝이는 맑은 눈빛, 그 하나하나의 몸짓에서 이서준은 잊고 있던 기억의 편린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7년 전 깊은 산골짜기 오두막에서 만났던 순수하고 지혜롭던 처녀 달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달래는 그저 평범한 산골 처녀였고 눈앞의 채원 아가씨는 존귀한 대감, 댁 규수였습니다.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찌 같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인가. 세월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진 탓이거나 혹은 자신이 헛것을 보는 것이리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는 의심과 기묘한 끌림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애써 채원 아가씨에게서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하는 덧없는 기대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원 역시 연회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서준을 발견하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었지만 7년 전 보았던 강직한 눈빛과 굳은 자세, 점잖은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더해져 더욱 깊어진 지혜와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서준 나리, 정말 그분이시구나. 채원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사람, 자신의 첫 정인이었던 그에게 자신이 바로 달래라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산골 처녀 달래가 아니었습니다. 조정판서 윤대감의 외동딸 윤채원이었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미관말직의 가난한 선비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게 된다면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채원은 애써 태연한 척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온 신경은 이서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지요.
나를 알아보시는 걸까?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어찌해야 하나? 채원은 깊은 혼란과 망설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7년 만의 재회는 기쁨이 아닌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운명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마주치게 했습니다. 이서준은 공무로 보고할 일이 있어 윤대감 댁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윤대감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서준은 대감의 서재에서 잠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서재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문서와 함께 문방사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서준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탁 한쪽 구석에 놓인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작은 복주머니였습니다. 곱게 물들인 삼배에 소박한 꽃수가 놓인 바로 7년 전 달래가 자신에게 건네주었던 그 복주머니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서준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여기에. 그가 복주머니를 집어들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침 서재 문이 열리고 채원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서류를 가지러 온 것이었지요. 채원 역시 이서준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의 손에 들린 복주머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채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혹! 이 복주머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옵니까? 채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서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간절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서준을 조용히 서재 밖 후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침 후원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염려는 없었지요.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후원 정제에 마주 앉아 채원은 마침내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나리,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나리께서 찾으시던 달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채원은 지난 7년간 자신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산사태에서 윤대감을 구하게 된 일, 어깨의 점 때문에 친부모를 찾게 된 과정, 그리고 대감댁 아가씨 윤채원으로 살게 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서준은 채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규수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은혜를 갚고자 했던 산골 처녀 달래라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녕 아가씨가 그때 그 달래 아가씨였단 말이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이서준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벼루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아가씨와의 약속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이다. 이 벼루를 보며 언젠가 은혜를 갚으리라 다짐했지요. 채원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간직해온 이서준의 벼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록 신분은 달라졌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7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후원의 단풍나무 아래 두 사람은 7년 만에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서로의 안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이야기 속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서준은 채원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의 엄청난 신분 차이를 다시 한번 절감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관말직의 가난한 선비가 아니라 당당한 대감 댁아가씨가 된 채원을 보며 기쁨과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가씨께서 이리 귀한 분이 되셨으니 이제 저 같은 미천한 선비는 감히 아는 척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구려. 그저 멀리서 아가씨의 행복을 빌어드릴 뿐입니다. 이서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채원은 이서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 신분이 어찌 되었든 나리께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리께서 주신 이 벼루 역시 제게는 청음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채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리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누를 끼칠 수 없고 나리께서는 나리의 길이 있으시니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깊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들 앞에는 대감 댁규수와 가난한 관리라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높게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기에 더욱 애틋하고 슬픈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속에 7년의 세월과 안타까운 마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채원이 과거에 인연이 있던 선비 때문에 남몰래 번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윤대감이라고 모를 리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과 한숨을 눈치챈 그는 조용히 뒷조사를 하여 이서준이라는 젊은 관리가 바로 그 사내임을 알게 되었지요. 윤대감은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금지옥엽 외동딸을 가난한 말단 관리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진심을 외면할 수도 없었고 이서준이라는 젊은이의 평판이 워낙 좋았기에 그는 직접 그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 대감은 이서준을 조용히 불러 여러 가지 어려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의 사건을 재조사하게 하기도 하고 가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다스리는 방도를 찾아보라 이르기도 했지요. 또한 은밀히 사람을 보내 높은 관직이나 재물을 미끼로 그를 유혹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준은 윤 대감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책을 찾아냈으며 백성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또한 재물이나 관직의 유혹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청렴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채원을 향한 변함없고 진실된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윤대감은 이서준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지만 그의 사람됨과 능력 그리고 딸을 향한 진심은 그 어떤 재물이나 권세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윤대감은 이서준과 채원을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혹시 꾸중을 들을까 싶어 긴장했지만 윤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자네의 사람됨을 내가 잘 보았네.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하나 그 마음과 재능이 참으로 귀하네. 내 하나뿐인 딸 채원이를 자네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이서준과 채원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재물이 사람의 전부가 아닐세.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자네라면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네. 윤대감은 이서준의 손을 잡고 채원의 손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윤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분과 재물보다 사람의 됨됨이와 진실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 윤대감의 현명한 결단 덕분에 7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두 사람의 애틋한 인연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선비 이서준과 대감, 대겨식 윤채원의 혼례 소식은 곧 한양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두 사람의 기구한 만남과 7년간의 엇갈린 인연, 그리고 윤대감의 현명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모두 감탄하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공영에 처한 선비에게 은혜를 베푼 산골 처녀가 대감의 딸이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 한 선비와 마침내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서준은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로 승승장구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채원 역시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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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고 합니다.